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결론 내리는 데는 단 3번의 신호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늘 웃는 얼굴, 무엇이든 알겠다는 대답, 그리고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입. 이 3가지가 모이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나 편하게 부려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내가 마음을 다해 건넨 따뜻함이 어느새 상대에게는 고마운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잘해주어도 감사 한마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는 손주 맡길 일이 생기거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만 살갑게 굴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외로울 땐 안부전화 한 통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창들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밥값을 내줄 때만 반가워하지 막상 내가 어려움을 털어놓으려 하면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 라며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분명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손에 남는 건 허탈함과 서운함 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너그러움을 그저 만만하니까 다 받아주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은 인생 내내 다른 사람 눈치만 살피다 내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도 거짓말처럼 태도를 고쳐잡고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화를 낼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다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흔들리던 나를 다시 귀한 자리에 세워주는 품격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등불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명할수록 가벼워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한 적 없으신가요?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그날 마침 병원 진료 날이라서 요새 허리도 영 안 좋고 손녀 봐주기로 한 약속도 있어서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길게 사정을 늘어놓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게 배려일까요? 같은 노인대학에 다니던 윤 여사님과 한 여사님 이야기를 비교해 보세요. 두 분은 비슷한 연배, 비슷한 인품이셨지만 사람들이 두 분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을 축제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회원들이 윤 여사님께 떡 만드는 일을 부탁드렸습니다. 윤 여사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죠. 요즘 어깨가 영 시원찮아서 떡 치는 건 어렵겠어요. 대신 앉아서 할 수 있는 포장 일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원들은 자연스레 받아들였고 윤 여사님은 당일에 포장과 계산을 맡으셨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은 한 여사님은 손목이 좋지 않으셨지만 거절을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하시며 며칠을 무의하셨고 결국 손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행사 때 또한 여사님을 찾아오자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손목이 좀 그래요. 병원도 다녀야 하고 지난번에도 무리해서 후회했고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는데. 회원들이 결국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여사님은 마지못해 하겠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이미 상해버렸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윤 여사님은 양해를 구하면서도 결코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죠. 반면 한 여사님은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를 한참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회원들은 윤 여사님께는 다음에도 정중하게 청을 드렸고 한 여사님께는 점점 더 부담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정쩡한 수락보다 분명한 거절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반면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말이 빨라지고 길어지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는 그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무시가 시작됩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그것은 결정이 아니라 협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병원 예약이 있다고 하면 상대는 그럼 그날만 옮기면 되지 않아요? 라며 파고들 겁니다. 잘해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호의로 움직이되 경계는 분명합니다. 친절하지만 자기를 깎지 않고 도와주지만 기준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따뜻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상대는 알아서 선을 살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우되 스스로를 잃지 마라. 친절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일이다. 또한 관계를 지키려고 기준을 내려놓지 마라. 기준을 잃은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절할 때 길게 풀어놓지 마세요. 이해를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요. 짧고 단정하게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거절 뒤에 일일이 사정을 덧붙이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한마디를 꿀꺽 삼키는 연습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뿌리는 깊고 가지는 부드럽듯 여러분의 기준은 단단하되 표현은 따뜻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따뜻하지만 함부로 흔들 사람은 아니구나. 그 한 가지 인상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사람의 태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화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여러분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 이렇게 따지거나 한바탕 쏟아내시나요? 안타깝지만 말로 사람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 잔소리 시작이네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적반하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죠. 진짜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관계를 바로잡을 때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행동의 결을 바꾸어 버립니다. 서울 변두리 한 빌라에 사시던 강 어르신과 옆집 청년 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강 어르신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민호 씨가 야근으로 늦으면 화분에 물을 챙겨 주시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과일도 곧잘 나누셨죠. 처음에 민호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기고 주말에는 무거운 짐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슬며시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는 자기 택배를 어르신 댁 호수로 받아두기 시작했고 미리 말도 없이 큰 박스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연락을 드려야 그제야 받으러 왔고 고맙다는 인사도 점점 짧아졌어요. 출장을 가도 화분 일은 당연히 어르신이 해주실 거라 여기는 눈치였고 어떤 날은 어르신 이번 주말에 또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 카톡 한 줄로 부탁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어느새 의무가 되어 있더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어르신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똑같이 웃으며 인사는 하시되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민호 씨가 출장 이야기를 꺼내도 그저 아, 그러시군요 하고 들으실 뿐 화분을 자청하지 않으셨죠. 택배가 와도 따로 알리지 않으셨고 민호 씨가 물으면 그제야 있어요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민호 씨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어딘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어르신이 예전처럼 웃으시는데도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다툼도 잔소리도 없었지만 관계의 무게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어르신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었구나. 며칠 뒤 민호 씨는 조심스레 어르신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택배는 자기 집으로 돌리겠다고 했고 출장 갈 때 부탁드려도 되는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인사도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상대가 왜 나를 만만하게 보았을까요? 내가 마치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있고 무엇을 달라 해도 다 내어주는 곳 말이죠. 그런 곳은 처음엔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 자체가 무뎌지고 결국 누구도 그곳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인간관계의 경계 설정 방식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그룹, 무조건 참는 그룹, 강 어르신처럼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그룹으로 나누었더니 6개월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따지는 그룹은 절반이 관계가 깨졌고 참는 그룹은 상대가 더 함부로 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물러선 그룹은 80% 이상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편의점의 셔터를 조용히 내려보세요. 거창한 선언은 필요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웃되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해주던 호의 하나를 거두시면 됩니다. 평소에 챙기던 안부 한마디, 자청해서 들어주던 부탁 하나, 미리 사다 두던 작은 호의 하나. 그 미세한 거리감이 상대에게 본능적인 긴장을 심어줍니다. 내가 선을 넘으면 이 문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상대는 알아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위험은 이때 사납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죠. 침묵에 물러섬은 100마디 훈계보다 깊은 해초리가 됩니다. 누구라도 무례하게 굴면 화내거나 따지지 마시고 그저 한 발자국 조용히 물러나 그동안 쏟던 정성과 시간을 거두어 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문턱 앞에서 비로소 사람들도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세 번째,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봄바람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한 분쯤 계실 겁니다. 기분 좋은 날엔 세상 다정한 분인데 다음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분 말이죠. 어제는 천사 같던 그분이 오늘은 표정만 봐도 살얼음판인 겁니다.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살피느라 마음이 닳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첫마디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먼저 정 여사님은 손주가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기분 좋은 날엔 용돈도 10만 원씩 척척 쥐어주시고 사고 싶다는 장난감은 다 사주시죠. 마트에 들러 손주가 갖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카트에 담아주시고 저녁엔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무릎이 쑤시는 날이면 손주가 그저 뛰놀기만 해도 시끄럽다, 저리 가 있어 하며 짜증을 내십니다. 용돈을 달라면 맨날 본 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고 핀잔을 주시죠. 손주는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엔 다 사주시던 할머니가 왜 오늘은 화를 내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손주는 정 여사님을 어렵게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할머니 기분 좋을 때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거죠. 반면 옆동에 사시는 차 여사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손주 용돈은 매달 정해진 날에만 주셨고 기분이 좋아도 더 얹지 않으셨고 나빠도 줄이지 않으셨어요. 몸이 힘드신 날에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오렴. 화를 내지도 미안하다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상태를 담담히 전하셨죠. 손주들은 차 여사님을 조금 어려워하면서도 깊이 신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큰 나무 같아. 니거나 미타나.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한 게 편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지 조사했는데 무능함도 비판도 아닌 예측 불가능성이 1위였습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어려워하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다음 장단을 짐작할 수 없어서 느끼는 본능적 불안감 때문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기쁨에도 가볍게 웃지 않고 뜻밖의 노여움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이를 부동심이라 하셨습니다. 새팔년 유배의 세월 동안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수없이 들으셨지만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은 늘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안연을 칭찬하실 때도 으뜸 가는 덕목으로 불천노를 꼽으셨습니다. 자기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밖에서 받은 화를 집에 와서 풀지 않는 것. 몸이 아프다고 자식에게 짜증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격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다짐해 보세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기쁠 때도 한 박자 가라앉히고 화날 때도 한 박자 멈추는 겁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속상한 일이 있는 날에도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바람이 거세어도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태도도 그날 기분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또렷이 보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단단한 품위입니다. 여러분의 일관됨 앞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안심하고 쉴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5분 대기조라는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 잡혀있던 친구 약속도 다 취소하고 장을 잔뜩 봐두고 전화기만 들여다보는 분들. 친구가 심심하다고 전화하면 하던 일을 미루고 나야 시간 많지 나갈까? 하고 달려가는 분들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고 배려라고 여깁니다.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늘 비어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은 참 야박해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면 비워둘수록 상대는 나를 한가한 사람,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하면 그래 다음에 꼭 와라 하시면서도 주말 내내 텔레비전만 켜놓고 무기력하게 보내셨죠. 평일에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셨고 모처럼 친구가 모임에 부르면 혹시 자식이 오면 어쩌나 싶어 자리를 사양하시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안 가면 외로워하시는 불쌍한 분으로 여겼고 어쩌다 찾아갈 때면 의무감에 짓눌려 짜증부터 났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 효도는 점점 짐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 어르신은 달랐어요. 아들이 이번 주말 갈까요? 하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바쁘다. 등산 모임도 있고 복지관 강의도 있고 다음 주 일요일은 어떠냐? 사실 큰 일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 어르신은 자식을 기다리는 자리에 자기 인생을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지게 사신다. 미리 약속 잡아야 만나뵐 수 있겠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힘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외로움에 무너지거나 한양의 지인들에게 매달렸을 텐데
선생님은 그 고독을 자기 완성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혼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소희는 혼자 있을 때 잡생각에 빠지지만 분자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가다듬는다고 쓰셨습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시간 되세요? 하고 물을 때 1초 만에 돼 라고 답하지 마세요. 달력을 한번 보는 신용도 좋고 가끔은 미안하지만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도 해보세요. 나도 내 인생이 바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겁니다. 박 선생님처럼 자식만 바라보며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스스로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일이고 정 어르신처럼 자기 일정과 취미와 모임으로 하루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그들을 덜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굳이 큰 일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작은 일들로 채워가세요. 산책 1시간, 즐겨보는 드라마, 가까운 친구와의 차 한 잔. 그 작은 충만함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5번째, 먼저 나서는 순간 하인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살 안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권사님은 천성이 부지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하고 식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셨죠. 행사가 있을 때면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장소를 미리 살피시고 어른들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는 일까지 도맡으셨습니다. 처음 1년은 모두가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편해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2해, 3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어느새 권사님이 하시는 게 당연하다 여기고 누구도 먼저 일어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권사님이 몸살로 예배에 못 나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들 안부를 걱정해 주리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다음 주에 가셨더니 한 집사님이 대뜸 이러시더래요. 아니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우리가 설거지 다 했잖아요. 권사님이 아프셨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온 모든 일이 어느새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더 가슴 아픈 건 그 의무를 잠시 못 지킨 자신이 도리어 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 부른다. 사람의 뇌는 의외로 야박해서 부탁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한 조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도움이라도 평가는 정반대로 갈린다고 합니다. 상대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한 뒤 받은 도움은 귀한 시간을 내어준 은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줄게 하며 먼저 나선 사람은 또 해주시겠지 하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3가지 낙인이 따라붙는다고 해요. 한가한 사람, 자기 존재감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유배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농사법을 알려주시고 아픈 이를 봐주시며 발벗고 나섰답니다. 손수 약초를 캐다 다려주시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자도 가르쳐 주셨다고 하죠.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며 보따리를 쓱 내미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어떤 이는 선생님이 잠시 출타라도 하시면 왜 자리에 안 계시느냐며 도리어 서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내준 것이 화근이었구나. 그날부터 선생님은 누군가 직접 찾아와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 가르침을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된다. 군자는 상대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또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먼저 내미는 도움은
공기처럼 당연해지고 청에서 받은 도움은 비로소 선물이 된다고도 하셨죠.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도와주세요. 먼저 나서지 말고 상대가 청에 올 때까지 한 박자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한 박자의 침묵이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내 친절을 한층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흔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먼저 나서는 친절은 공기처럼 잊히지만 청에서 받은 친절은 선물처럼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되 원칙은 완고하지 않게 지켜라. 이 둘의 균형이 진짜 어른의 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싫은 소리 못하고 손해 좀 보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죠. 그러나 그 지나친 착함이 나를 멍들게 하고 상대를 무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르고 친절한 것과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옷을 벗고 귀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남에게 맞추느라 자기를 깎지 않고 자기 친절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넘기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집은 곧 흙발로 더러워지듯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허락 없이 내 마음의 안방까지 휘젓고 다니게 두지 마세요. 따뜻하게 맞이하되 무례한 사람은 단호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세상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그 무수한 양보와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정성껏 건네십시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그동안 사람 때문에 마음 다쳤던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느라 쓰던 그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정말로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